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2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이재명 만난 미 대사, 입에서 생각보다 강한 발언 깜짝, MBC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정치적, 헌법적 사안에 대해 알고 있고 관련 절차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협력 증진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할 것입니다. 여러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을 해주신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게 참 잘 곱씹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MBC 뉴스가 무엇이 생각보다 강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과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강한 발언인가?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정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에서 찾아가서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에 조선일보 그 일본판에서 김충룡 기자가 대통령직 대행 한덕수 총리, 미국이 사실상 뒷받아야지 하는데 탄핵당하면 국제사회 신뢰 완전 붕괴라는 제목으로 또 보도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 움직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덕수 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외교 안보 일정 정상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탄핵이 이루어지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언급했습니다. 골드버그 주한 미군 대사죠.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를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앞에서 보도한 내용하고 같은 거죠. 회임을 앞두고 한 이례적인 발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추가 탄핵을 시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일단은 뭐 보류한다는 뉴스도 또 따로 나왔습니다. 좀 뭐 겁을 먹은 모양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광화문까지 뻗치는 야 탄핵 칼춤, 탄핵 중독자들의 만국 칼바람이라고 천연빈 기자가 아시아투데이에서 12월 25일 보도를 했습니다. 간만에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사 성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야의 탄핵 칼춤이 용산을 넘어 광화문까지 뻗치고 있다.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이젠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탄핵으로 자신들 손아귀에 넣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25일 용산과 광화문 등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탄핵 외침은 마치 탄핵 만물설 기승전 탄핵이라는 조롱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와 탄핵안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민주당의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는 비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시 굉장한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맡은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을 끊임없이 탄핵으로 괴롭혔다. 심지어 헌법상 중립기관인 감사원조차도 감사원의 감사가 민주당을 향하면 탄핵할 날을 피할 수 없었다. 민주 한독수도 탄핵하겠다더니 지켜보겠다. 탄핵으로 연속 협박. 그들이 외치는 헌법 정신에 완전히 위배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압도적 과반 의석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한 권한 대행까지 탄핵으로 숨통을 조이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의 유죄 판결 전 조기 대선이 목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 아니냐. 이미 의원직 상실형에 준하는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로선 최대한 시간을 끌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러 대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미 판결이 나온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조국 혁신당 전 대표처럼 의원직이 상실되는 징역형이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은 것은 똑같다. 이런 민주당의 조급한 속내가 결국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됐고 민생과 국정 현황 돌보기는 뒷전이 된 채 오로지 사법부와 행정부를 탄핵하는 것에 올인하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국익이 달린 체커 원전 수주 사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계속 회방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계산하에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네요. 보아 뉴스투데이 한국계엄 탄핵 사태 미한일 협력지속 의문 12월 25일 방송분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 도외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적대시했다. 일본 중심 기이한 외교정책 고집했다. 탄핵 사유 포함.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 북한 실존적 위협, 대북 정책 상대적 강경, 윤 대통령 미한일 관계 확장, 이재명 수치스럽다 평가, 미한 외교차관 외교안보 일정 재개합의, 대행체제 하에서 외교차관들이 만나가지고 재개합의했다. 탄핵 사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미한일 협력 불확실성 확대, 이재명 주한미군 점령군 표현 동맹 희생할 수도,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태 안보부 차관 지난 20일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멀었다는 공수처, 세 가지 고민거리.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가 12월 25일 16시 0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전담해 수사하게 됐지만 수사권 문제와 특검 출범, 검찰과의 협조 문제 등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첫째, 체포영장 나오긴 할까 수사권 논란 계속. 과천 뉴스 일거를 인용했네요. 장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로고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이건 사진 설명이었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뉴스 1회 보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발부돼도 문제, 남은 시간은 12일 뿐, 검찰 협조 없이 조사 가능한가?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검찰을 철저히 배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구조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관한 고발장만 공수처의 우편으로 보냈을 뿐 군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 등 핵심 자료들은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검찰의 기능이 지금 뭔가 선제적으로 뭔가 단도리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6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열다. 한반도에 벌어질 트럼프의 계획. 결국 북한 이렇게 된다. 이충근 박사 요약본이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제목이야말로 좀 너무 어그로를 끄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제가 그 청취한 내용을 요약해 본 것입니다. 남북한 통일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은 남한 곱하기 북한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힘이 세진다 이런 얘기인데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싫어한다. 일본은 남한이 통일되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최근에 입장이 변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려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 한국과 일본이 싸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 트럼프 대부분 부정적 보도했었다. 미국 뉴스 이젠 X에서 보지 주류 언론에서는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부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군대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매우 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매우 강한 나라가 아니란 것을 보여준 전쟁이다. 일본은 핵폭탄을 맞고서도 미국과 친해진 나라다. 국제정치는 파워폴리틱이다. 한국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대우받고 있다. 트럼프 2015년 중국은 미국의 주적이다. 중국이 대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취지의 방송이었습니다. 저도 중국이 주적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수문 공신 탄약 운반차 분당 12발 자동 적재 정재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2월 25일 0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K10 탄약 복구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루마니아 자주포 수출 사업소 독일 제친 비결, 로봇처럼 K9 품위 결합해 자동으로 탄약 공급, 업체 주도 개발 하루 수십 번 회의 도면 수정, 최강국 미도 탄약 운반차 사업하는 실패. 2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올해 7월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차 36대를 도입하는 1조 4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K9 도입국은 총 10개국으로 늘었고 K9과 함께 K10
K10을 도입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등 총 5개국이 됐다. K9 도입국 중 절반은 K10을 선택한 것이다. K10은 완전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통해 K9 자주포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자동화 로봇형 탄압 운반차 운반 전용 장갑차다. 통상 K9 1에서 3문의 K10 1대 비율로 운영한다. 이 K9 자주포 뒤에 그 탄약 운반차가 뒤에서 보급하는 그런 사진이네요. 통일부, 북, 대남기구 모두 없앤 것으로 추정.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따라 대남기구를 모두 폐지했다고 정부가 잠정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종합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이 올해 1월에서 3월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8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의 대남기구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4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4 인물정보 책자에 이를 반영했다. 북한은 1월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3월에는 조선통일민주주의 전선을 각각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북한 국무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교전 중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선포했다. 저는 주적을 중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은이는 남한을 주적으로 했네요. 중국을 주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2순위 정도로 저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후 북한은 통일, 동족개념 지주기에 들어갔다. 이런 기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대납 정당 부서였던 통일선전부는 당 19구로 변경된 명칭이 올해 인명록 인물정보에 반영됐다. 그런데 언어가 거의 이제 뭐 북한말하고 남한말하고 좀 억양으로 틀리곤 합니다만은 한글은 공유해서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한글로 다 의사소통하고 그러고 있는데 동족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개념 지우기를 없애고 야 이제 우리 그 따로 살자 말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들이 당 19구로 변경되고 뭐 이런 걸 했지만은 대남 공작을 안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란 핵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략 여기 봐서는 대응이라고 좀 하는 의미가 더 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일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핵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같은 지역 강대국들이 나서서 그 꿈을 짓밟지 않았을까요? 이란의 핵 능력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플루토늄은 민간 원자로의 부산물이며 그리고 그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라늄은 풍부하고 비교적 쉽게 공급될 수 있으며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는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핵 인프라를 목표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핵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원심분리기를 이동하기 좋다. 이런 거는 또 처음 들어보는 정보네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희망을 다른 방식으로 방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암살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전문가들을 제거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며 전술 공습을 뒷주머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란의 쇠퇴하는 산업 역량을 고려할 때 이 핵 프로그램은 심각한 무기화 시도라기보다는 협상 카드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이란이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가 손이 닿는 곳에 핵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들을 신속하게 제자리에 놓을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네요. 중국을 무너뜨릴 한방 차이나 언센서드 유튜브 방송이죠. 아주 반중 방송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중국의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 PNTR주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이는 국제법상 최애국이라는 용어와 동일합니다. 중국이 미국 및 세계와 이 합의를 체결한 이후 그들은 모든 면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덤핑, 과잉생산 등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특권적 지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PNTR 지위를 철회하면 무역 정책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중국 공산당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급망 보호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과 동맹국으로 되돌릴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중국 죽이기는 계속 합니다. 넥서스 책이라는 게 유발 하라리가 최신 서적이 김영사에서 김명주 번역자가 옮겨가지고 발간이 됐네요. 우리의 문제는 네트워크 문제다. 더 구체적으로 정보 문제다. 제가 프롤로그를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요약한다는 것은 제가 읽으면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건 요약 정리해놔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정도만 좀 정리한 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왜 이토록 자기 파괴적일까? 왜 우리는 정보와 힘을 축적하는 데는 이렇게 뛰어나면서 지혜를 얻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을까? 통제할 수 없는 힘을 함부로 불러내면 안 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홍수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알고리즘 영혼을 수십억 개나 불러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종교가 생겼을 때부터였다. 결론은 개인의 심리적 결함이 힘을 남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때 나온다. 따라서 인간이 힘을 남용하는 원인은 개인의 심리에 있지 않다. 여기에 결론을 이렇게 냈지만은 사실 더 추적을 해보면은 개인의 심리에 있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왜 인간 사회는 최악의 구성원에게 권력을 맡기는 선택을 할까? 핵심 논제는 인간은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막대한 힘을 얻지만 바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 방식 때문에 애초에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독재자가 나오는 경우도 그렇다. 독재자가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우리의 문제는 네트워크 문제다. 더 구체적으로 정보 문제다. 연결이 이제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연결이라는 게. 대규모 네트워크는 허구와 환상에 의존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묶고 질서를 유지한다. 조지 오웰의 말처럼 무지가 힘이 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냉전의 최종 승자가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자유민주주의가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시적 승리로 보인다. 21세기의 새로운 전체주의가 성공할 수도 있다. 즉 모든 것을 통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후손들이 그들의 거짓과 허위를 폭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이라는 소제목으로 이 관점은 정보의 양이 충분히 많다면 진실로 이어지고 진실은 다시 힘과 지혜로 이어진다고 가정합니다. 정보가 많으면 그것이 진실이고 이 진실이 지혜와 힘을 준다는 이런 논리가 순진한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완전한 정보, 잘못된 분석 또는 허위 정보 등으로 인해 전문가들조차 특정 질병의 진짜 원인을 잘못 파악할 수 있다. 오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보 네트워크는 규모가 커질수록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에 중요한 진실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순진한 정보관은 더욱 강력한 정보기술 개발을 정당함으로써 컴퓨터 시대와 인터넷 시대에 준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면 제가 소개하는 이 순진한 관점이라는 게 상관관계 논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상관관계를 엮어서 예측을 해내는 전문가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음모론으로 이제 또 공격을 당하고 이런 건데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이 컴퓨터 시대, AI 시대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다. 순진한 정보관을 가장 간명하게 요약한 말을 꼽으라면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구글의 사명 선언입니다. 구글 대 괴테. 순진한 정보관은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본다. 부분만 본다는 얘기죠. 우리 지도자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대신 세계대전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3차 세계대전.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경고. 첫째, AI의 힘은 기존의 인간 갈등을 증폭하여 인류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리콘 장막은 모든 인간의 새로운 지배자 AI와 분리할지도 모른다. 만약 21세기의 전체주의 네트워크가 세계 정복에 성공한다면 그 주체는 비인간 지능일 것이다. AI가 이 세계 정복을 전체주의 입장에서 정복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정보의 무기와 동물 국가 시장은 모두 정보 네트워크로 또 포퓰리즘 물결은 가장 견고한 민주주의 사회의 결속마저 지금 훼손시켰다. 관료, 판사, 의사, 주류 언론인, 학계 전문가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을 희생시켜 권력과 특권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엘리트 카르텔이다.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네요. 한마디로 포퓰리즘은 정보를 무기로 간주한다. 정보에 대한 포퓰리즘은 관점은 정보는 바로 힘이다. 직접적으로 가네요. 아까 앞에서는 정보는 진실이고 진실이 지혜와 힘을 준다는데 바로 포퓰리즘의 관점은
정보가 다이렉트로 힘이 된다. 이런 게 포퓰리즘적인 관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개인적인 탐구가 아니라 제도적인 협업이다. 인간은 오직 권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권력투쟁이다. 미셸 푸코와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급진 좌파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와 식민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진실로 간주할지 결정하는 데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보우소나로와 같은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인들, 보우소나로가 아르헨티나인가요? 브라질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아르헨티나 같습니다. 사회와 정보에 대한 그들의 기본 관점은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놀랍도록 비슷하다. 그 해체주의라는 게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변으로 보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 주류가 있고 주변에 비주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성을 주류로 볼 때 여성을 비주류로 분류를 해서 여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성운동을 해야 된다. 또 동물 애호하는 것도 그 동물들이 주변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마르크스주의라면은 자본가들이 중심에 있고 노동자들은 주변에 있으니까 이 노동자들이 불쌍하다. 이런 해체주의, 그러니까 해체주의를 제가 뭐 참 어렵게 들었습니다만은 급진 좌파 미셸 푸코 좀 뭐 전에 좀 더 젊었을 때 읽어보기도 했는데 좀 어렵긴 어려웠어요. 뭔가 심오한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얘기를 풀어내네요. 어쨌든 마르크스주의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거로 결론을 내고 있네요. 정치학자 카스무데는 포퓰리즘은 사회가 궁극적으로 순수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지금 구두로 얘기했듯이 적대적인 동질적 집단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설명했다. 포퓰리스트들은 노력하는 개인은 스스로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대규모 제도적 조직이 필요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환경 규제를 통과시키는 일에서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한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도 그 의료 시스템의 하나의 그 부분인데 딱 여기에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사실상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과학은 개인적인 탐구가 아니라 제도적인 협업이다. 사장에서 좀 더 깊게 다룬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고요. AI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 먼저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가 인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어떻게 돕는지, 정보가 진실이나 권력과 어떤 관계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는 진실의 원재료가 아니지만 단순히 무기인 것도 아니다. 양극단 사이 중간대 지대를 그 저자 하바리는 탐색할 것이다라고 서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이쪽이 무기인데 중간지대를 탐색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제 서문에 어느 정도 좀 소개를 하는 거죠. 어떤 시대든 사람들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외면했던 주요 딜레마, 이념적 정치적 갈등으로 여기는 것은 많은 경우 대조적인 정보 네트워크들의 충돌이다. 신화와 관료제, 모든 인간 네트워크가 직면하는 어려운 딜레마는 신화 제작자와 관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것도 갈등 대립으로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4장 자기교정 장치를 유지하는 것의 장단점을 소개할 것이고 5장은 분산형 정보 네트워크와 중앙집중형 정보 네트워크를 대조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는 정보가 여러 독립적인 채널을 따라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는 반면 전체주의 체제는 정보를 하나의 허브에 집중시키려고 시도한다.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자기는 역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로마 제국, 카톨릭 교회, 소련은 모두 탄소 기반의 뇌 의존의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렸다.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독재자들도 AI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 전제 정권은 공포와 검열을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 비교를 할 때 탄소 기반의 뇌, 그 다음에 실리콘 기반의 뇌, 이제까지 탄소 기반의 뇌로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을 해왔는데 실리콘 기반의 전체주의의 뇌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책의 그 목차인데요. 향후 제가 독서를 해가면서 1장부터 정보란 무엇인가 이 장별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제가 소개한다기보다도 제가 이해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럼으로써 네트워크 사회, 연결 사회, 향후 AI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저도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에필로그부터 먼저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1장을 하기 전에 에필로그부터 또 정리를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